안녕하십니까,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정보 대신 역대 금융 위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0년에 금융 위기가 이제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금융 위기 10주년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10년마다 금융 위기가 터진다는 뜻이죠. 네, 실제로 1987년 검은 월요일 주가 폭락 사태를 시작점으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그리고 2007년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10년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구분은 증시 대붕괴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그 중간중간 위치한 신용 위기까지 추가를 하게 된다면 그 주기가 7년으로 짧아집니다. 네, 10년 주기설이 만약 유효를 하다면은 원래대로는 2017년에 금융위기 쓰나미가 왔었어야 했는데 2017년은 무사히 넘어갔죠. 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0년에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융시장에서 내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미국의 증권 투자 전문 미디어인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 폴 라렐은 작년 2016년 증시 대붕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증시 분위기와 여건이 대공황의 서막이었던 건데요. 네, 1929년 증시 대폭락, 그리고 닷컴 버블이 터진 2000년, 글로벌 위기가 시작된 2007년과 흡사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2016년에 뉴욕의 주가가 이제 5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나는 대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랑그너는 2018년 금융 위기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금융 위기 주기설을 부정하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예고된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것인데요. 네, 그에 따르게 되면은 예측과 결과가 서로 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예측되는 결과를 바꾸기 위한 의사 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정부가 예고되는 파국을 막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쏟아 부으면 위기를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더구나 이제 브렉시트 충격을 가뿐히 넘어 전 세계 증시가 화랑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제 낙관론의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어두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기 마련이죠. 네, 증시가 현재는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금융위기 주기설 투기와 위기의 악순환은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네, 금융위기 10주년 주기설을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융위기가 마치 자연법칙처럼 이렇게 순환주기를 따른다는 가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방법도 없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10주기를 맞아 위기 10년 주기설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네, 먼저 지난 30년 동안 10년마다 발생한 주요 금융 위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위기와 이제 위기의 직접적인 계기도 다르고 그 위력도 큰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나 그 이면에 금융투기의 역사를 관통하는 정형화된 패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1987년 이제 검은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네, 1987년 10월 19일에 월요일 뉴욕 증시, 정확히는 이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전일 대비 22.6%나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5천억 달러, 현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590조 원이 증발을 한 사태인데, 네, 검은 월요일 사태는 하루 기준으로 1929년 10월 29일 뉴욕 증시 붕괴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킨 대참사였습니다. 네, 그러나 희한하게도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거의 없었는데요.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고, 주식 대붕괴 이후 2년째 안 된 1989년 8월 뉴욕 증시는 원상태를 찾으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네, 검은 월요일 주가 대폭락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당시 유행을 달리던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를 탓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종목을 일시에 대량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에 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 논리도 약간 궁색하죠. 네, 각종 보고서들, 경제 보고서들은 폭락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 하락의 가속 요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검은 월요일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블루리본 위원회 블루리본 위원회는 네, 미국 정부가 국가적 현안이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정부가 임명하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워렌 위원회,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보험 제도 개혁 위원회, 부시 행정부의 9.11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증시 폭락을 초래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이로써 검은 월요일 주식 대붕괴는 분명한 원인도 없고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도 없었던 최초의 위기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증시 대폭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로 써있는 1997년 10월에 미니 크래시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997년 10월 27일 월요일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S&P 500 등 미국의 3대 증시가 개장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시아 외환 시장의 불안이 미국 증시를 요동치게 만든 것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선진국과 신흥 시장국의 증시들도 일제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1987년 10월 검은 월요일 사태 이후 투매로 인한 대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이날 처음으로 발동이 되었고 미국 증시 역사상 조기 폐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증시 폭락의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다우지수 하락폭은 7%에 불과해 1987년 검은 월요일 하락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음 날 바로 낙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하였다고 하네요. 네, 게다가 실물 경제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시작된 IT 신경제 호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의 진원지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달랐죠. 네, 외환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국가 부도 사태가 은행의 연쇄 부도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 파국을 겪었고 그 파장은 아시아를 넘어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로 번져나갔습니다. 네, 동아시아발 금융 위기가 신흥시장국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 거죠. 네, 1990년대 말 신흥시장국 금융 위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홀로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는 2000년대 초반 급작스러운 후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로 신경제의 상징인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하였고 2001년 9.11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1997년 미니 크래시는 1990년대 초반부터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미국의 최장 호황기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많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것입니다. 네, 2008년 세계 금융 시장을 뒤흔든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비우량,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에서 2000년 초반 경기 추락세를 상승세로 반전시킨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거품 경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네,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미국과 유럽의 대마불사 금융 회사들의 파산 위기로 전이되어서 한순간에 글로벌 경제 시장이 얼어붙는 신용 경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선진국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은 신흥시장국의 외환 시장과 증시에도 직격탄이 되었었는데요. 네, 당시 미국의 증시는 다가오는 파국을 예고라도 하듯이 2007년에 10월 최고점을 찍은 후에 추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 3월에 들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2007년 10월에 정점을 회복하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네, 이전의 금융 위기와는 달리 실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1945년 이래 최장의 침체를 겪었고 선진국발 실물 경제 위기가 신흥시장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추락하는 대침체가 발생이 되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은 왜 등장을 했을까요? 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의 기원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막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네, 1950년대와 19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는 자본 통제의 시대였는데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낮은 강도의 경기 호황과 침체의 사이클은 있었지만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런 금융위기는 없었습니다. 실물 경제의 사이클에 따라 이제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던 거죠. 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자유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투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된 건데요. 네, 실물 경제의 흐름과 금융시장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어서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자본의 팽창 속도가 실물 경제의 성장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와 위기를 반복하는 금융 위기에 정형화된 패턴이 다시 등장을 한 것이죠. 네, 집단적인 투기가 금융시장에 거품을 키우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지목할 수 없는 집단적 패닉이 거품 붕괴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졌죠. 네, 게다가 거품 붕괴가 곧 장기 경기 침체라는 공식도 희미해졌습니다. 거품 붕괴 이후 금융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정부의 전면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버블을 버블로 막는 정책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즉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투기와 위기의 악순환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전방위적인 구제 금융이었는데, 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의 통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단적 정책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품을 키우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금융시장 부양 정책이 거품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금융위기 주기설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도 이 질문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네, 만약 증시에 자연법칙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흐름과 반대로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다우존스의 산업평균지수의 흐름을 보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66년 증시 폭락 사태이고 이를 기점으로 1945년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던 미국 증시의 대세 상승기가 대세 하락기로 전환이 되었죠. 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촉발된 1966년의 증시 폭락 사태는 금융시장에서 잊혀진 사건이지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6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뉴욕 증시는 1982년 바닥을 치고 다시 대세 상승기로 접어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곡점이죠. 네, 자본주의의 황금기 일국 단위의 이제 사회복지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금융 자유화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젖힌 레이거노믹스는 사그라지는 증시에 불을 땡기는 역할을 했는데, 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 자유화의 후유증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변덕스러운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신용 위기가 빈번해지고 주식시장에 이런 대폭락장이 수시로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실물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2에서 3%대의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가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침체기에서 벗어나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진국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경기 회복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5%대로 내려왔으나 구직 단념자와 불안정
불안전 취업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률은 여전히 이제 1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이 구조적 장기 침체론에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네, 혹자는 구조적 장기 침체가 만성적인 수요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공격적인 통화 정책도 과잉 저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초과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네, 더구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도 구조적 장기 침체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신생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업들과는 달리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투자 수요가 크지 않죠. 네, 또한 기술 혁신의 빠른 속도로 인해 신기술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것도 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투자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의 이제 영향이라고 합니다. 대대적인 구제 금융에 이어서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퍼붓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거품 붕괴의 시점,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부풀려진 거품은 폭력적인 방식이든 연착륙이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네, 여기서 구조적 장기 침체론자의 주장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잉 저축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은 결국 존재하는 자산에 몰려서 가격 거품만 키우는 거죠. 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낙관론자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주장은 유능하고 스마트한 정부를 전제로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떤 정부가 혹독한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의 거센 저항을 무릅쓰면서 거품을 빼는 정책을 쓴다는 말이죠. 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총선, 네,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금융위기 주기설이 무슨 교훈을 줄까요? 네, 금융위기 주기설은 역설적이게도 앞서 살짝 언급한 바와 같이 버블로 막는 정책이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더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불안정한 번영과 팽창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실물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 기로에 진입하는 변곡점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초강세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 지탱되는 비정상적인 가격 거품이며 대조정은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네,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데, 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죠. 여기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첫째, 다음 위기의 신원지는 어디일까요? 네, 둘러보면 세계 경제 도처에 지금 지뢰밭투성이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와의 가치가 추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며, 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베네수엘라, 은행 부실 채권 문제는 당연하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무역 전쟁도 가속화되고 장기화될 예정입니다. 각국의 법정 화폐의 가치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둘째로 또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중요합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문제는 정부의 무기고가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네, 세계 주요국의 정책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고 정부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깊은 상처이죠. 이런 상태에서 남은 방법이 있다면 중앙은행 발권력을 기대하는 건데, 이제 금리 인하가 발동이 됐죠.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금 예측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통화 정책으로는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수요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 의장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거품 붕괴의 충격이 더 클 경우를 대비하여서 헬리콥터 머니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벤 버냉키가 제안한 헬리콥터 머니는 통화 정책의 외피를 쓴 재정 정책입니다. 과감한 확대 재정 정책 이외의 초과 수요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지난 30년을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균열이 시작된 시점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 징후는 지금 곳곳에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후퇴하고 자국의 고용과 산업을 지키기 위한 경제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동안 금융 자유화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했던 IMF는 글로벌 자금의 투기적 흐름을 막기 위해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서 신자유주의가 태동했던 것처럼 구조적인 수요 부족에서 비롯된 지금의 저성장 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 못하겠지만 구조적인 수요 부족 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법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이렇게 오늘 역대 금융 위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금융 상황, 지금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하여 많은 경제적 상황이 2020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데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을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돈이 풀려서 사람들이 중상층들이 이제 집을 막 사겠죠. 집을 막 사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어땠습니까? 네,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르르 무너졌죠. 네, 지금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태인데, 과연 2020년 금융경제 위기가 실제로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